성남 FC 관련해서 제3자 뇌물죄로 경찰이 검찰로 이재명 대표를 기소기나 송치했다 요건데 요거만 제가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성남에 예전에 제가 틀린 거 있으면 잡아주세요. 네. 성남에 예전에 저 두산이 90년대 초반에 땅을 샀어요. 그때 한 네. 50억 주고 샀다더라고 병원 용지로. 근데 이제 부산에 분당에 병원이 2개나 있어. 그래서 원래 3개구나. 분당 서울대병원까지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두산에서 안 짓고 있었어요. 그 병원을. 그리고 빈 땅을 놔뒀지. 그런데 빈 땅을 놔뒀죠. 근데 이제 성남시 입장에서 보니까 성남에 공공기관 많잖아요. 백현동 부지도 그런 거고 공공기관은 막 빠져 지방으로. 그러니까 일자리가 줄어들어. 어떡하지? 두산한테 제안을 하라는 거죠. 야 이거 성남시 입장에서는 두산이 여기다 4억 들어오면은 뭐야 고용 창출되니까 좋고 직원도 많이 들어오니까 두산 입장에서는 거기 병원 용지였는데 용도 변경해가지고 4억 올라가면 땅값 올라가니까 좋고 이렇게 해가지고 성남시에서 그 병원 용지를 상업 용지를 용도 변경해가지고 두산에 거기 4억이 들어가죠. 그죠? 고속도로 톨게이트 옆에 보면 어마어마하게 멋있는 거 눈에 딱 띄어 어서 봐도. 네이버 옆에 네이버 옆에. 그래서 두산이 거기다 이제 4억을 짓고 이제 회사들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땅값이 지금 한 1조 됐다나? 네. 예. 그런데 이제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냥 해줬으면 되는데 그 대가로 당시에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당시 시장이 구단주인 시민구단 성남FC에 55억 정도 협찬을 받았다. 요겁니다. 예. 요게 이제 제3자 뇌물죄로 규정이 된 거고 1년 전에 경찰이 요거를 무혐의 처분했을 때 네. 당시에 성남지청 차장검사의 박모 검사가 요거를 보완 수사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당시 지청장인 박은정 지청장이 뭐 좀 뭉갰어요? 뭉갰네 만에하는 저 보도들이 좀 있었죠. 1년 전에. 사표 쓰고. 예. 그래서 그 차장검사는 사표를 쓰고 그러고 있다가 올 초에 검찰이 다시 보완 수사 요구를 하고 그 보완 수사 요구를 받아서 경찰이 성남시청하고 성남FC하고 두산 요런 데를 압수수색 해봤더니 두산 측에 공문이 나왔어요. 네. 아 저희 용도 변경을 해주시면 네. 이 그 협찬을 성남FC에다 하겠습니다라는 공문이 나왔다. 네. 요거를 단독 보도한 데가 어디? SBS 팔뉴스. 네. 그렇게 해서 어제 경찰이 검찰에 자 요거 이재명 당시 시장을 제3자 뇌물 공여 혐의해서 제3자 뇌물죄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보냈다. 요겁니다. 최대한 짧게 설명드려도 그래도 어렵긴 하다. 쏙쏙 들어오게 잘했었어요. 정말요? 아 역시 네. 최고의 패널이셨네요. 최고지 내가. 진행자죠. 아 뭐예요? 죄송합니다. 예. 어쨌든 요거 김태현의 정치쇼. 김태현의 정치쇼 수요일 2부와 3부 여의도 타짜들의 정치 비평하라는 시간. 원고 있는 거 읽으니까 안 되겠다. 네. 원래 하던 대로 해야지. 하세요. 김태현의 정치쇼 최고의 시그니처 코너 탑 오브 탑 여의도 타짜 세 분의 타짜 오셨어요. 윤태건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상회 정치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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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영양갱 먹고 싶은 남자 장성철입니다. 벌써 왔어 문자가 신행철님. 뭐라고요? 장성철 소장님 힘내세요. 어깨가 처져 그렇지. 보입니다. 아. 추석 선물을 못 받았다고 삐지지 마시고. 정말 윤태곤 실장님, 김상일 평론가님 너무하십니다. 남는 영양갱이라도 하나 주시죠. 그럼 뭐 우리는 이제 가진 사람 보다는 못 가진 분들에게 이미 네. 보냈기 때문에 너무해. 자, 위로 장소장 위안을 삼으십시오. 마음에 상처받았어. 아직 설이 있습니다. 아 설이요? 예. 5년 임기이기 때문에 설 추석 아직 9번이 남았어요. 설이 빨라. 1월 말, 1월 하순. 네. 아니, 얼마 안 지금부터 남았어. 열심히 하시면 그렇게 얘기해놓고 내내 못 받으면 어떻게? 지금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시면 자 다음 선물 발송 명단에는 뭐 어떻게든지 뭐 좀 들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래도 저 신한국당 공채 몇 기시죠? 1기입니다. 공채 1기네. 96년 1기. 당연히 그 누구보다도 오래 있었는데 그렇죠. 지금. 보수파를 사랑하는 남자. 그러니까. 저 태린님께 부탁이 있어요. 다음부터 저 소개시켜 주실 때 예. 보수우파 패널 장성철 아니, 이렇게 근데 좀 잠깐 소개시켜. 저희 당에 왔다 가시지 않으셨어요? 열린우리당 6개월. 예. 자 보수 오빠 패널 장성철이라고 하도록 하겠고. 감사합니다. 예. 아니 잠깐 나 이거 우리 저 여의도 타짜 우리 경제도 할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거 좀 물어볼게요. 우리 재정 전문가시잖아. 네네. 경제 전문가시잖아요. 네네. 이 환율 네. 이게 무슨 뭐 달러 수합 이런 거 한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라며요? 이제 그 얘기를 먼저 하면 별로 정부가 싫어할 것 같고요. 간단하게 왜냐하면 그냥. 예. 이게 지금
그 외환 시장에서 우리의 달러가 부족해서 발생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네. 금리가 올라가고 경제가 안 좋아지고 전쟁이 있고 하는 어떤 경제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게 단순하게 이게 달러를 방어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외환 시장 미국과- 개입하겠다 이래도 안 되는 그렇죠. 거구나. 네. 그래서 미국과 그 원달러 수합을 해도 네. 사실은 그 효과가 심리적으로는 있지만 네. 사실상 그 뭐랄까 경제 그 시장 외환 네. 시장 자체에 미치는 효과는 그렇게 오래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용산도 네. 굉장히 고민이 큰 지점이 그거예요. 쓸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다. 별로 없어요 지금. 큰일 났네. 알겠습니다. 자, 요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요 왜냐면 우리는 경제도 할 수 있다. 그거 보여주려고. 네. 우리에겐 알리바이? 김상일이 있기 때문에 경제도 그럼요. 할 수 있다. 이런 거. 네. 최고죠. 네. 자, 요거부터 좀 해보죠. 추석 지나고 첫 타짜 시간이니까 추석 민심들 좀 얘기 좀 해볼까요? 지금 세 분들 친척들 친인척들 만나시면 막 물어보시잖아요. 야, 요새는 뭐가 이슈야? 뭐 어떻게 봐? 이런 거 어떻습니까? 민심.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방금도 우리가 시작을 환율 이야기로 했지만은 정치에 대한 관심도가 이제 점점 떨어지는 거. 이게 선거도 좋은 끝났고. 이야기를 계속해도 지겨운데 네. 계속 안 좋은 이야기 대선 때부터 했던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대신에 저는 앞으로 이런 흐름이 쭉 갈 거로 보는데 보십시오. 추석 직전에 흰남노. 네. 그다음 연휴 직전에 이제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서거. 그다음에 이제 막바지 연휴 끝나고 옵니다만은 아까 이야기 나왔던 이제 오징어 게임 에미상 수상이라든지 이제 또 어제 뭐 환율 5% 네. 떨어진 거 이런 쪽에 대한 이슈들 경제 거기다가 이거 되게 큰 뉴스인데 묻혀가고 있는 거 저 이북에서는 되게 기분 나쁠지 모르겠는데 자존심 상할 것 같아요. 핵무기에 대한 이제 가이드라인은 확 낮췄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도 사실 엄청 큰 거잖아요. 그런 이슈들에 대한 반응도가 점점 더 높아질 것 같고 저는 이달 다음 달 그렇게도 그렇게 봐요. 지금 뭐 대통령 부인을 특검을 한다, 야당 대표를 이렇게 뭐 기소한다, 되게 큰 뉴스긴 하지만 익숙해요. 안 너무 좋은 오래됐다. 쪽으로 익숙해요. 제가 보는 추석 민심은요. 어. 기본적으로 정치에 대한 외면이에요. 정치 좀 비싼 그리고 말씀이시네. 짜증이고. 짜증. 네. 네. 그래서 뭐 저 사람들 도대체 왜 있어? 네. 냉장고는 뭐 음식이라도 차갑게 해주고 음식이라도 담아주지. 네. 저 사람들은 왜 있는 걸까? 뭐 이런 정도의 수준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추석 민심에서 걱정스러워하는 건 고물가. 고물가? 물가가 굉장히 높다. 그 삶을 어떻게 좀 이렇게 절약하면서 허리띠 졸라가면서 살까. 그다음에 이제 그럼 이렇게 되면은 노후 준비는 또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크지. 정치권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짜증이 네. 많다. 이렇게 좀 느껴집니다. 저는 여야 정당의 작전이 실패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작전? 여당 같은 경우는 이재명, 김혜경 여사와 관련된 네. 사법적인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네. 야 이재명 무슨 범죄자야 뭐 범죄 저지른 것 같아 뭐 잘못했나 봐 이게 밥상에 오르기를 원했고 네. 야당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 정말 뭐 주가 조작 같은 거 했나 봐 네. 지금 민주당에서 특검하자 그래 네. 했는데 밥상에서는 그런 게 안 나왔어요. 그냥 정치 얘기를 꺼려 하더라고요. 저도 양갓집 갔다 왔는데 네. 정치 얘기는 한마디도 저한테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최고 전문가가 왔는데. 그만큼 김상일 평론가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외면을 한 것 같아요. 정치 얘기에 대해서는 일부러 이게 꺼내지 말자. 우리가 지금 이 정치를 좀 이중적으로 쓰잖아요. 협소한 의미의 어떤 여의도에서의 전략과 이런 이제 예. 별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크게 보면은 앞서 말한 이런 것들이 다 정치와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북한 이슈, 재난, 자연재해 그리고 예. 경제 문제, 뭐 글로벌 이슈가 다 결국은 정치로 깔때기처럼 수렴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현재 민심이 보이고 있는 것들은 좁은 의미의 정치에 매몰되지 말고 네. 넓은 쪽의 정치 운동장을 넓게 써라. 공은 저쪽에서 휙휙 날아다니는데 네. 자기들끼리 운동장 구석에서 막 몸싸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치권이 정치권이 그거 아닌가 싶어요. 정치권이 좀 바뀌어야 되는 게 지금 천동설 시대에 살고 있어요. 다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 세상이. 근데 국민을 중심으로 지동설로 좀 바뀌어야 되거든요. 국민을 중심으로 돌아야 되는데 이게 시대를 좀 잘못 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럼 들어요. 그거네. 세 분 말씀 들으면 추석 앞두고 국민의힘에서는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이재명 수사 이거고 민주당 제일 중요한 건 뭐야?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이건데 유권자들 생각은 그게 아니라는 사실은 거잖아. 이렇게 넓은 정치로 가면은 네. 어쨌든
정부 여당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면은 있어요. 정책과 연결되고 통치와 그렇죠. 정책하고 이제 뭐 돈을 예산을 네. 어떻게 쓸 거냐, 집행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데, 네. 근데 지금 이게 되게 그 동전의 양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넓은 정치 잘하면은 야당한테 이제 비판이 가는 거죠. 저 또 발목 잡고 저런다라고 하는 건데, 넓은 정치 잘못하면 아니 정쟁이야. 좁은 정치야말로 사실 네 편 내 편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골수 지지층이 있는 건데, 넓은 정치를 잘못하면 국정 운영에 대한 부분으로 가기 때문에 네. 엄청난 타격을 받는 거죠. 정치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짜증 섞인 그런 반응과 그러한 생각을 갖고 계셨지만 네.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결국에는 현명하게 모든 것을 알고 잘 판단하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수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치 보복이에요? 아니면 정당한 수사 같아요? 그랬더니 아니요, 정당한 수사 같아요가 과반수가 넘잖아요. 김건희 여사 특검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60% 넘는 분들이 이거 특검해야 되는 것 같아요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정치권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말씀하시고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정치권은 그냥 서로 저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에요라고 손가락질하고 규정을 하지만 국민들 중도층 포함한 국민들께서는 현명하게 상황을 냉철하게 판단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 여론조사는 뭐냐면 SBS가 넥스트 리서치에 의뢰해서 9월 8일부터 9월 9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뭐 자세한 내용은 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있는데, 여기서 이재명 대표 검찰 수사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른 것이다. 이게 50.3. 네. 김건희 여사 특검법 적절하다. 요거 55. 어쨌든 둘 다 50 과반은 넘는다. 그러니까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더 수치가 높더라고요. 네, 뭐 양쪽 여론조사 좀 비교해서. 차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는 SBS 비슷하죠. 기준으로. 네. 네. 자, 어쨌든 이 이재명 대표 수사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보다 민생이 중요하다, 넓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다음 아이템은 이재명 대표 수사입니다. 왜? 어제 나왔으니까 안 할 수가 없어. 어제 나왔거든. 요게 이제 성남 FC 관련해서 제3자 뇌물죄로 경찰이 검찰로 이재명 대표를 기소기나 송치했다. 요건데 요거만 제가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성남에 예전에 제가 틀린 거 있으면 잡아주세요. 네. 성남에 예전에 저 두산이 90년대 초반에 땅을 샀어요. 그때 한 네. 50억 주고 샀다더라고, 병원 용지로. 근데 이제 부산에 분당에 병원이 2개나 있어. 그래서 원래 3개구나. 분당 서울대병원까지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두산에서 안 짓고 있었어요, 그 병원을. 그리고 빈땅을 놔뒀지. 그런데 빈땅을 놔뒀죠. 근데 이제 성남시 입장에서 보니까 성남에 공공기관 많잖아요. 백현동부지도 그런 거고, 공공기관은 막 빠져 지방으로. 그러니까 일자리가 줄어들어. 어떡하지? 두산한테 제안하라는 거죠. 야, 이거 성남시 입장에서는 두산이 여기다 4억 들어오면은 뭐야, 저 일자리도 늘고. 고용 창출되니까 좋고 직원도 많이 들어오니까. 두산 입장에서는 거기 병원 용지였는데 용도 변경해가지고 4억 올라가면 땅값 올라가니까 좋고, 이렇게 해가지고 성남시에서 그 병원 용지를 상업 용지로 용도 변경해가지고 두산에 거기 4억이 들어가죠. 그죠? 고속도로 톨게이트 옆에 보면 어마어마하게 멋있는 거 눈에 딱 띄어, 어서 봐도. 네이버 네, 옆이라면서. 네이버 옆에. 그래서 두산이 거기다 이제 4억을 짓고 이제 회사들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땅값이 지금 한 1조 됐다나?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냥 해줬으면 되는데 그 대가로 당시에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당시 시장이 구단주인 시민구단 성남FC에 55억 정도 협찬을 받았다. 요겁니다. 예. 요게 이제 제3자 뇌물죄로 규정이 된 거고, 1년 전에 경찰이 요거를 무혐의 처분했을 때 네. 당시에 성남지청 차장검사의 박모 검사가 요거를 보완 수사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당시 지청장인 박은정 지청장이 뭐 좀 뭉갰어요? 뭉개네 만에하는 저 보도들이 좀 있었죠, 1년 전에. 사표 쓰고. 예. 그래서 그 차장검사는 사표를 쓰고, 그러고 있다가 올 초에 검찰이 다시 보완 수사 요구를 하고, 그 보완 수사 요구를 받아서 경찰이 성남시청하고 성남FC하고 두산 요런 데를 압수수색 해봤더니 두산 측에 공문이 나왔어요. 아, 저희 용도 변경을 해주시면 이 그 협찬을 성남FC에다 하겠습니다 라는 공문이 나왔다. 요거를 단독 보도한 데가 어디? SBS 파일뉴스. 네. 그렇게 해서 어제 경찰이 검찰에 자, 요거 이재명 당시 시장을 제3자 뇌물 공여 혐의해서 제3자 뇌물죄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보냈다. 요겁니다. 아, 최대한 짧게 설명드려도 그래도 어렵긴 하다. 쏙쏙 들어오게 잘하셨어요. 아, 정말요? 아, 역시 네. 최고의 패널이셨네요. 최고지 내가. 진행자죠. 아, 뭐, 죄송합니다. 예. 어쨌든 요거
여기에 대해서 김상현 평론가한테 먼저 물어봐야 될까? 네. 민주당은 지난 1년 전에 경찰이 무혐의 불송치 의견했는데 경찰이 1년 만에 바뀌어? 정권 바뀌니까 경찰이 눈치 보는 거 아니야? 정치 보복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이게 뭐 네. 정치권이 자초한 일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사법의 정치와 정치의 사법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뭐 이렇게 혼재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냐면 이게 삼자 뇌물죄라는 게 그 입증의 문제예요. 입증의 문제. 그렇죠. 네. 이게 부정한 청탁이 있었느냐. 네. 그리고 이거를 허가해 주는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하고 무리한 일이 거기서 존재해서 어떤 사람이 이득을 얻었느냐 이런 건데 경찰이 처음 조사할 때는 그런 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근데 갑자기 1년 후에 이게 바뀌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최종 결론은 법원에서 내야 되겠지만 느낌적으로는 굉장히 정치 보복성의 느낌이 난다.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왜냐하면 경찰이 뭐예요? 수사기관이에요. 네. 이걸 판단하는 기관이 아니에요. 포함되는 기본적으로. 부분. 네. 그러면 경찰이 이거 하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보냈다고 지금 다 난리가 나잖아요. 이렇게 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법원에서 판결이 난 것도 아니고 검찰에서 다 정리해서 기소를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지금 이게 뭐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뭐냐. 기본적으로 경찰이나 검찰이나 정치권의 여론에 굉장히 많이 휘둘리고 있다 이런 느낌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프레임이라는 게 이런 거지 않습니까? 아주 단순화시켜서 보면은 지금 김상희 평론가도 말씀하셨지만은 문제가 없는 수사인데 야 다시 해 해가지고 이제 팔팔 털어가지고 이제 먼지를 털었다인 건지 문제가 있는 걸 덮었다가 다시 해서 정상적으로 해서 먼지가 나온 건지에 대한 이제 시각 차이 아니겠어요. 이걸 뭐 제가 뭐가 옳다 그르다라고 판단할 바는 아닙니다만은 그런 것인 것 같고 근데 지금 여론은 조금 민주당에 대해 가지고도 싸늘해 보인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싸늘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좋은 게 아니라 둘 다 싸늘한 거야. 양쪽 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이거 다시 한번 수사해봐 경찰이 보낸 게 2월 달이란 말이에요. 2월 달. 보안 수사 요구. 네, 그럼 문재인 정권 하에 검찰이에요. 김호수 총장도 김호수 총장. 김호수 검찰총장 하에 검찰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정치 보복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좀 어폐가 있다는 좀 생각이 들고 네. 지난 정권 때 덮었던 거를 좀 제대로 수사한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 결국에는 테디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문과 관련자 두산건설 직원의 진술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결국에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나온 게 확실해요? 제일 답답. 근데 공문이 그건 알 수 없죠. 진술까지는 모르겠는데 그 두산이 성남시하고 벌였던 공문이 저 나왔다는 거는 근데 그거는 이번에 SBS 8 그렇죠. 진술서 그러나 가지고 공문만 가지고는 그게 부정한 청탁이었는지를 입증하기가 굉장히 진술은 어려워요. 나왔대. 근데 이게 참 머리가 복잡한 게 이 건하고 뭐 백현동, 대장동 그다음에 뭐 최근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쌍방울 수사에다가 이제 그 수원지검인가? 그게 네. 뭐 검찰 수사관이 이제 홀라당 뭐 갖다 줬다. 그리고 뭐 다르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은수미 시장 시절 검사 하는데 성남의 경찰이 또 이제 싹 빼가지고 이제 뭐 주고 이제 이권을 받았다라는 게 다 막 엮이고서 맞아요. 설켜가지고 다 한 큰 덩어리로 보이는데 이게 어떻게 정리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까지는 뭐 유죄, 이까지는 무죄, 아니면 이거 다 유죄, 무죄 어려운. 제가 좀 짚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우리 장성철 소장님께서 네. 문재인 정부에서 이거를 보강 수사를 요청해서 이렇게 됐다 얘기하셨지만 그게 이제 2월이죠. 네. 2월인데 이걸 어쨌든 수사가 진행이 돼가지고 네. 새로운 의견을 낸 거는 지금 현 정부 하에서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문재인 정부 하에서 다 했다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지금 경찰이 현 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도 뭐 그 가능성 중에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제가 좀 짚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제 뭐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이재명 당대표를 옹호하는 것 같지만 저는 뭐 민주당이나 뭐 당대표를 개인적으로 옹호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런 스타일이죠. 네, 그런 스타일이에요, 제가.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삼자 뇌물죄로 이거를 엮기가 굉장히 진짜 모든 걸 막 짜내고 탈탈 털고 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제가 볼 때. 알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뭐 검찰이 뭐 기소를 하는지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하는지 보면 되니까 요거는 좀
법적인 문제들은 저희가 월요일에 변론 유착 시간에 좀 짚어보도록 하겠고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어쨌든 수사가 이렇게 진행되잖아요. 그럼 이재명 대표의 대응인데 요새 언론 보도 보니 어제자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 이재명 대표가 본인은 사법 리스크에 얘기하지 않고 민생만 얘기하고 이 사법 리스크를 가지고 여당의 정치 보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최고 당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일종의 투트랙 전략 요거 하나랑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최측근인 정진상 씨를 당대표실 정무분석실장? 정무조정실. 예. 정무실장. 정무실장. 정무조정실장. 정무실장으로 보임을 했단 말이에요. 요 이재명 대표의 움직임은 어떻게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그 천동설이라는 게 자기 모순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금 하시는 게 좀 약간 자기 모순적인 게 있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뭐 사당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통합적인 뭐 인사를 하고 뭐 행보를 하겠다 했는데 지금 보면은 다 자기 세력 강화로 보여지는 일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별로 좋지 않겠죠. 제가 볼 때.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이 적극적으로 지지해 드리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또 정진상 부실장 같은 경우 실장 같은 경우 또 굉장히 논란이 존재하는 분이에요. 뭐 검찰에서는 뭐 대장동의 키맨이다. 뭐 그렇죠. 언론의 성남시장 표현이 시절부터 옆을 지키며 많은 부분에 관여가 됐다고 그 의심받는 그런 분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하는 거를 국민들이 아 이재명 역시 훌륭해 이렇게 봐주실까? 아니면 아 이재명 당대표가 역시 자기 중심적이구나. 상당히 좀 약간 독단적이구나. 이렇게 볼까? 전 이 부분이 좀 우려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참 비슷한 것들이 있는데 대통령도 도어 스태핑 할 때 예를 들어 이준석 대표나 뭐 물어보면 뭐 다른 정치인의 뭐 여기에 대해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욕 좀 먹잖아요.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도 한술 더 떠. 못 들은 척해. 이제 못 들은 척하고 이제 내 이야기만 하는 건데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은 나 이거 말고 할 거 많다라는 말을 할 수가 좀 있어요. 뭐 이게 바쁜 일들이 많으니까. 근데 야당 대표는 그러기가 좀 쉽지 않은 면이 있죠. 또 자기하고 관련된 일인데. 그럼 이재명 대표가 계속 그게 통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식으로. 요 얘기 잠시 쉬었다가 3부에 돌아서 마저 좀 나눠보죠. 김태현의 정치쇼 함께하고 계시고요. 여의도 타짜 3부 시작하겠습니다. 항상 보니까 2부의 마지막은 윤태곤 실장의 장식이에요. 그 우연도 아니고 최다 페이드 아웃. 예? 근데 앞서 정리를 잘해 주시니까. 예, 앞서 하신 말씀 더 계세요. 저 이재명 대표의 이 전략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민생 본인은 말은 민생 얘기를 계속하고 투쟁은 당에 시키고 그게 본인 민생 이제 얘기를 하는데 대통령이나 대선 후보는 그게 조금 가능한데 좀 민망하지만 억지로 할 수 있는데 야당 대표가 그렇게 계속 분리시켜서 갈 수 있을지는 좀 잘 모르겠다. 야당 대표는 네. 아무래도 마이크는 그것만 계속 물어볼 거고. 그리고 그게 이제 한 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줄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달 다른 건을 갖고 소환 조사 기소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재명 당대표가 지금처럼 계속 저 민생만 신경 쓸게요라고 얘기를 못 하겠죠. 그 정진상 전 부실장을 당대표 정무실장으로 보임한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소위 보니까 그 용산에 있었던 예전에 막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저기 누구냐 뭐 4명의 최측근 중에 뭐 3인방 4인방 이런 얘기 있었는데 어쨌든 김남준 보좌관하고 김현지 보좌관은 의원실로 왔어요. 보좌관으로. 맞죠? 그렇죠. 네. 그리고 거기에 좌장이라고 부르던 정진상 전 부실장은 당대표 정무실장으로 왔어요. 네. 그럼 소위 말하는 성남 라인 최측근들 그러니까 쫙 포진한 거거든. 뭐 대표 정무실장 혹은 대표실 부실장, 비서실 부실장이라고 그래요. 비서실장 보통 의원들이 하고 여기 비서실 부실장 한 분 계시지만은 제 오른팔을 쓰는 게 맞아요. 그리고 그 자리는 말 그대로 이제 뭐 대통령 치면 부속실장, 총무비서관 이런 자리이기 때문에 왜 가까운 사람 썼냐라는 말 하는 것도 이상해요. 그럼 대표실 가까운 사람 쓰지 그럼 모르는 사람 써? 네, 맞아요. 근데 논란이 이제, 없을 때 얘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정진상 이분이 이미 뭐 옛날 검찰에 뭐 소환되고 이런 경력이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재명 대표의 측근 중에서도 약간 정책적인 이미지를 가진 분을 쓰면은 논란이 덜할 건데 이분은 이런 모든 이슈에 대한 그 인물이기 때문에 근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모든 이슈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사실 의원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말이야 막 뭐 문제 없다라고 하지만은 자기들도 잘 모르죠. 그럼 이분을 떨어뜨려 놓고 뭐 텔레그램으로 이야기하고 뭐 우리 오늘 저녁에 만나자 내일 새벽에 만나 이렇게 일한다? 되게 불편할 거예요. 김상일 평론가님께서 정진상 실장이 자꾸 좀 논란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표실에 두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논란이 아주 많은 이재명 후보가 당대표가 됐잖아요. 그것도 비판을 하잖아요, 네. 제가. 그러니까 그냥 이건 그냥 넘어가 주세요. 측근들 당연히 대표실에다 놔야지. 아니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천동설적인 입장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천동의 지도설이 꽂히는데? 네. 남과 나는 다르다. 어? 내가 하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다. 마이 웨이. 그러니까 그런 분을 당대표로 만들었으니 감내하시라.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말도 못해요. 장성철 소장 감내하는 건 감내하는 당연하다. 거고. 당연하죠. 정 실장 정진상 씨를 실장으로 앉히는 게 그럼요. 가장 많이 알고 손발이 되어주고 네. 그냥 내가 일을 안 시켜도 네. 그냥 알아서 해줄 거예요 일을. 네. 그렇게 편한 사람을 안 시킬 수 없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아니 저 논리는 보호막. 진짜 제가 보호막? 보호막. 어떤 보호막? 정진상 실장 같은 경우도 대장동 건 때문에 뭐 검찰 경찰에서 조사받고 그랬잖아요. 당 대표실에 이제 딱 실장 자리 주면 어느 정도 보호막 함부로 못 하겠지. 그냥 외부에 일반인 자연인으로 놔두는 이런 건 것보다.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대표실 부실장 하셨으니까 근데 이 부실장 내지 이런 분들이 사실은 기자들하고 접촉도 있고 대중들은 모르지만 여기에서는 아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요. 근데 이분은 정진상 실장은 자세히 보시면 신문에 사진 나온 것도 한 십몇 년 전에 어디 무슨 페이스북에서 잘라온 사진 같은 거. 맞죠. 그러니까 이분이 접촉을 외부하고 전혀 안 하는 사람이지 안 하는 않습니까? 스타일이에요. 그나마 이 관리가 되는 게 그런 면인 것 네. 같아요. 아니 그냥 근데 넘어가요. 제가 뭐 우리 장 소장님 말씀에 자꾸 반론을 제기해서 너무 죄송한데 당이 바뀐 것 같아. 그러게 이거는 제가 굉장히 인정하기 어려운 게 이게 사기업이나 사조직이 아니잖아요. 네. 사기업이나 사조직의 목적은 자기 이익이나 프로핏이에요. 프로핏 이익. 응? 금전적 이익이나 이익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건 공적인 조직이에요. 공적인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요. 대국민 서비스와 만족도예요. 그러면 국민들이 이걸 바라볼 때 아 정말 잘했다. 저건 본받아야 된다. 저거는 역사의 길이 기록해 가지고서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아니잖아요. 좋아요. 제가 항복. 굉장히 그 고위층 권력을 가진 고위층의 덕목은 춘풍추상, 읍참마속 이런 게 김상일 굉장히 평론가님 말이 옳고 일단 자, 이재명 당대표가 잘못한 걸로 아니 결론 뭐 내리시죠. 이미 늦었어요. 늦었어요? 이재명 대표의 정신상 정보실장 보임에 대해서 민주당 20년 권리당원을 자처하는 김상일 평론가는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스스로 보수 우파 패널을 자처하는 친한국당 공채 일기. 장성철 소장은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나도 했는데 뭐 옛날에 부실장 뭐 이런 얘기. 아이 다르지. 저는 그때 문제 없었는데요. 네. 근데 보수는 자기 이익을 많이 추구하긴 해요. 정의보다는. 하여간 저 이재명 당대표가 잘못 인선한 걸로 그렇게 결론하시죠.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 좀 해볼게요. 정진석 비대위를 출범을 하긴 했는데 요거 평가 좀 해보죠. 근데 저는 지금 궁금한 게 그 주기현 비대위원 있잖아요. 예? 지난번에 비대위 선임됐을 때도 뭐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랑 가깝네 마네 뭐 얘기가 좀 있었는데 이번에도 선임됐다가 얼마? 30분? 곧 얼마 만에 한 시간 만에 한 시간 한다고. 네. 고사하고 멤버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제 비대위가 떴습니다. 요 과정을 어떻게 평가하세요? 아니 네. 최종적으로 저는 그분이 안 들어간 거는 잘한 거라고 보는데 왜 이랬지 싶은 거예요. 애초에 왜 들어갔을까? 그렇죠. 그리고 제 완전 다른 각도에서 하나 이야기하자면은 광주에서 되게 기분 나쁠 거예요. 민주당에서도 네. 전남대 그 철학과 교수님 네. 이제 그 지명직 최고위원을 했다. 제가 볼 때 그것도 말이 안 되는데 네. 뭐 국립대 교수를 해가지고 부담스러워서 안 했다. 네. 근데 처음에 한다가 빠졌잖아요. 여기도 광주에 어쨌든 국민의힘의 광주시장 후보로서 현재는 뭐 대표 선수 아닙니까? 대표 선수를 한다고 했다 빠졌다. 뭐 조금 졸로 보는 거죠 사실. 아, 광주 입장에서 보면 네. 호남 민심을 보면 아니 그것도 그렇지만 너무너무 엄중한 시기에 이런 해프닝을 만든다는 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무능하면 그러겠어요. 그래서 새 비대위도
정말 무능할 수 있겠구나 이런 우려가 들어요. 계속 설이 두 있는 가지가 것보단 나. 네? 계속 있는 것보단 낫다고. 그렇지 그거는 동의. 설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일설.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응. 주 비대위원에게 연락도 안 하고 그냥 선임을 해가지고 발표해버렸다라는 설이 있고 그게 돼요? 본인한테 의견을 안 묻고? 설이 있고 이제 김종혁 비대위원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응. 아 처음에 이제 설득을 해가지고 하기로 했는데 응. 자기가 생각을 해보니까 응. 광주 시당 위원장으로서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아서 주기한 비대위원은 주기한 비대위원장이 본인 설명은 예, 네. 너무나 많아서 내가 네. 그냥 생각해 보니까 안 될 것 같아서 고사했다. 응. 이게 이제 양측의 입장인데 응.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중간일 수도 있지. 애매하게 대답했는데 네. 막 강권을 하니까 하는 걸로 알겠어. 응. 한다고 한 적 없는데. 그럼 뭐 그럼 난 이거 그럼 애초에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시키려고 그랬던 이유는 뭐고 나중에 뺀 이유는 뭐예요? 호남 대표 지역 주자가 배려를. 없대요. 네. 그냥 주기한 비대위원밖에. 호남 분이. 예. 응. 근데 그것도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고 결국에는 응. 윤석열 대통령의 좀 측근이라고 볼 수가 있으니 네. 이번 비대위 좀 넣자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정식 의원도 들어갔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 근데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게 그걸 어.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분이 정치 경력도 없고 광주에 출마 한 번 한 게 달랑인데 비대위원회 가가지고 세게 막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의 뜻을 용사의 뜻이에요 관철시킬 수 스무스하게 있었을 것이냐. 저 없는데 그게 그냥 주위에서 대우를 해주는 거지. 주위에서 그냥 대통령과 같이 근무했고 측근이고 그러게. 그러니까. 아니 말씀 들어보니까 내가 만약에 용산이라고 하면 용산의 뜻을 만약에 우리의 비대위원- 대표 선수 이분이다. 좀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있고 정점식 의원도 있는데 굳이 뭐 배지가 아닌 주기한 비대위원 통해서 할까? 진짜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억지로 껴맞추려다 보니까 다른 생각은 전혀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지역 배려 여기 억지로 원외 껴. 호남 그렇지. 뭐 이런 다른 고려가 없었다. 네. 자 그러면 주기한 전 비대위원은 그렇다 치고 다른 비대위원 인선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우리 김상 평론. 저요? 네. 글쎄요. 저는 뭐 기본적으로 이 정진석 비대위의 출범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기 때문에 네. 그거를 억지로 이렇게 합리화시키기 위한 비대위 뭐 이렇게 굉장히 억지스럽다라고 뿐이 보여지지 않아요. 계속해서 제 느낌은. 그래서 과연 이 비대위가 뭘 할 수 있을까? 정말 뭘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꾸린 건 맞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냥 그 윤심과 윤핵관이 목표했던 거를 관철하기 위한 사람들을 그냥 다시 나열한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쓴소리 하는 인물, 이른바 친윤이 아닌 인물을 처음에 이렇게 모시려고 했던 건 맞는 그렇죠. 것 그건 같은데 있죠. 그거는 뭐 아예 배제시키고 우리끼리 할 거야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친윤이냐 비윤이냐를 떠나가지고 결국은 이 비대위의 몇 명과 현재 성격을 보면 크게 힘이 실릴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전당대회까지 가는 징검다리 역할의 비대위의 성격이 드러난 게 아닌가 정확한 싶습니다. 표현인 것 네. 같고요. 전당대회 준비 비대위원회 아니면은 제4기 비대위원회의 징검다리 제3기 비대위원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제4기 비대위원회 갈 수도 있잖아. 제4기 비대위원회 갈 수 있다는 얘기는 가처분 신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근데 연기됐잖아요. 28일까지. 아 그러니까 28일 이후에 네. 또 비대위 해체하고 또 제4기 비대위원회 준비위원회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이 비대위 구성을 네. 야 뭐 이런 사람도 뽑아야지 이런 사람도 뽑아야지 탕평을 해야지라고 했는데 정진석 위원장이 안 돼. 그런 사람 하면 잡소리만 나와. 네. 우리끼리 할 거야로 한 건 아니고 네. 하려고 했는데 안 된 거는 네. 이제 맞는 것 같고 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왜 안 들어가려고 했을까? 네. 어차피 여기는 힘이 실리거나 할 게 아니기 때문에 안 간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준석 대표가 표현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생각이 저는 들긴 들어요. 마치 이렇게 일렬이 총 맞아서 쓰러지면 이열에 총 줘가지고 또 싸운다. 이거 완전히 총알바지 보병을 연상시키잖아요. 그런 느낌이 저도 들거든요. 근데 그 표현을 꼭 이준석 대표가 직접 해야 하느냐 이 부분은 우리는 정치의 해도 격을 되는데 떨어뜨린 것 같아서 자기는 저는 또. 하면 안 되지. 그럼. 근데 그 얘기 막 처음에 당대표 됐을 때부터 우리 얘기했었잖아요. 방송 줄이고 말 좀 줄이고 자극적인 말 하지 말아라. 안 들어요. 네. 에이, 그 얘기도 이제 그만해. 아, 좀 듣게 해주세요. 이준석 들어요. 대표의 캐릭터 자체가 그래서 테디님이랑 친하시잖아요. 좀 네? 얘기 좀 하세요. 이준석
대표가 누구 말을 듣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라 그래. 본인의 어떤 캐릭터대로 하니까. 저 가처분 요 정진석 비대위에 대한 가처분 신문이 28일로 연기됐거든요. 네. 뭐 국민의힘에서 아니 저 변호인 선임된 지도 얼마 안 됐고 저 우리 준비할 신문 신청서를 얼마 전에 받아서 준비할 시간도 없으니까 연기해달라. 이거 변호사들이 항상 쓰는 패턴이고 그럼 법원 입장에서는 준비가 안 됐다고 하면 이제 받아줍니다 연기. 그래서 2주 연기가 된 거예요. 이게 변수로 작용할까? 신문 저가 먼저 좀 결과 얘기를 나오는데? 드리면 일단 당원 당규 개정한 것 비상 상황 규정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관여를 안 할 것 같아요. 기각할 오늘이에요, 것 그거 같아요. 신문기일이. 기각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거는 정당의 자율적인 부분이잖아요. 당원당 바뀌고 당원 당규 우리가 이렇게 해서 바꿨어. 바꾼 이거를 거지. 법원에서 이거 너희들 당원 당규 왜 이렇게 바꿨어? 잘못됐어. 응. 이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당원 당규 규정을 갖고 네. 소급 적용을 해서 네. 비상 상황이니까 네. 정진석 비대위를 띄운 거 이거는 잘못됐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꾸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과도하게 정당의 자율적인 활동에 선 넘지 말고 네. 관여하지 말고 사법자 정당 일은 얘기는 알아서 하도록 좀 내비도라고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문제가 정당은 있다는 게 정진석 비대위원장 말이 문제가 있다는 말이 거예요?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정당은 헌법 8조에 규정되어 있는 헌법기관이에요. 네. 거기 뭐라고 돼 있냐. 설립은 니들 자유 마음대로 해. 조직 활동 목적은 민주적이어야 돼. 라고 하는 규정이 있잖아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벌어지는 것은 민주적인 것이 아니라 폭력적인 행위였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소급 적용하냐고 당원 당규를 이게 말이 되냐고. 근데 이런 건 없을까? 만약에 윤 실장 지금 만약에 비대위원 판사 이런 것까지 고려한지는 모르겠는데 원래 떴어 비대위가. 그럼 판사 입장에서 내일 결정을 해. 야 하루밖에 안 됐잖아. 얘 비대위 무효 날려. 그러니까 이게 부담 아니, 없는데 한 김태현 2주 동안 돌아가면 변호사가 저한테 이런 걸 물어보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변호사가 왜 저한테 물어보신 가처분 신청에 이 사건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보면은 그런 것들은 가처분 신청에 조금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이미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뭐 근데 이게 그게 어떤 식으로 작용할지 모르겠고 제가 정진석 비대위원장한테 조금 답답한 게 자 우리가 그 이해 당사자들은 다 법원에 영향을 미치고 싶어 해요. 자기 유리한 쪽 그렇잖아요. 인간의 보석. 그건 인지상정이고 더 법적 공방 자체가 우리한테 유리하게 하려는 거잖아요. 그럼 이 목적이 뭐냐? 나한테 유리한 결과가 나오는 게 목적이지 네. 판사를 욕하고 막 압박하는 거는 목적이 아닌 거잖아요. 수단이잖아요. 맞아요. 저는 정진석 비대위원장 이런 이야기들이 그 한목적적이냐? 아니면 이 수단 예를 들어 우리 지지자들 봐라라고 하는 거냐 거기에 대해서 조금 헷갈려요. 오히려 판사가 보면 숙대면 그러니까 열받을 수 이 있다 결정은 이거구나. 나한테 좋은 결정을 내리는 게 목표잖아. 판사를 이렇게 뭐 압박하는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화가 난 감정의 배설이 아닐까요? 그거 했을 때 나한테 유리할 거냐? 없지. 그에 그냥 대한 감정의 판단이 배설이 필요하다는 없죠. 거죠. 화풀이. 그러면 윤태곤 실장 해석은 법원을 그 말의 수신처가 법원이 아니라 내 지지층일 수도 있다. 그렇죠. 근데 이걸 다 보잖아. 다 같이 보잖아. 네. 이걸 살짝 전화로 하는 게 아니라 고함 쳐서 들으면 옆 사람도 듣고 뒷 사람도 듣고 다 들으는 거니까.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고 어차피 또 계속 결과가 나오면 또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네. 28일 신문하면 10월 초에 아이템 떨어질 일은 없겠네. 네. 그럼요. 저기 김삼 평론가한테 요거 여쭤볼게요. 대통령 해외 순방이 다음 주인가요? 네, 다음 주. 19일, 네. 19일 월요일. 다음 주 런던 갔다가 런던 이제 여왕 장례식 참석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뉴욕 유엔총회. 그런데 캐나다. 저 여왕 장례식 참석에 그냥 조문게 가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들은 다 참석하니까 네. 엄청난 외교 무대가 열리는 거잖아요.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이 요 런던, 뉴욕 요 일정에서 뭘 제일 중요시 잘해야 될까요? 일단은 지금 국제는요 새로운 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을 겪고 있어요. 이럴 때는 우리나라가 전략적으로 어떤 미래를 추구해 가야 되느냐를 잘 분석을 해가지고 포석을 하는 외교를 해야 돼요. 포석. 네. 그러니까 한 번에 뭐를 얻으려기보다는 우리가 가야 될 방향에서 중요한 파트너들을 어떻게 어떤 위치로 어떤 스탠스로 만들어 놔야 되느냐 이런 걸 구상하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앞으로의 또 안보는 군사 안보보다는 또 경제 안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측면 그런 것들을 전부 다 고민하고 가느냐 이게 포석의 외교가 돼야 되는 건데 그런 걸 구상하지 않고 그냥 단건을 뭘
성과를 내려고 간다? 저는 그거 별로 먹히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진짜 장기적으로 봐야 그렇죠. 된다구나. 우리나라가 네. 국제 사회에서 어떤 새로운 운명을 개척해 나가야 될 시기거든요. 네. 그 시기에서 뭘 할지를 잘 만들어 가야 된다. 네. 그러면 선택이 이런 거예요. 전통적인 동맹을 따라갈 것이냐? 우리의 능력으로 새로운 동맹을 만들어낼 것이냐? 하는 건데 지금 뭐 선택지는 많지 않아 보여요. 예. 근데 영국에서는요 체류 시간이 몇 시간 안 돼요. 거기서 자유민주주의 국가 원수들과 뭐 대화해서 협상할 것도 없고 저는 그냥 이번 5박 7일 동안의 순방 기간 동안 딱 하나만 해왔으면 좋겠어요. 바이든 만나가지고 자동차 배터리 이거 우리도 보조금 주세요. 딱 이것만 하나 해왔으면 좋겠지. 자유라든지 인권이라든지 이러한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를 우리가 전 세계에 퍼뜨리겠습니다. 유엔 기조 연설을 통해서 다른 나라 듣겠습니까? 제일 어려운 근데 주문인 것 같은데 그 아, 그래요? 법으로 한 건데 그 대통령한테 보조 말한다고 되겠어요? 아니 그래서 안녕하세요. 이게 굉장히 장성철 소장 얘기를 저는 성취할 수 있다고 보는 게 외교라는 거는 미국도 사실 지금은 포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포석에서 정말 한국이란 나라가 중요하고 함께 갈 수 있는 나라다 하면은 자기들이 줄 수 있는 걸 만들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제가 볼 때는 협상을 해볼 만한 거다. 대신에 우리가 그 나라한테 미래의 동반자가 될 수 있다라는 어떤 확신을 줄 수 있는 외교를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윤 실장은요? 조언 하나 할 거 없어요? 사고가 안 나야 된다 저는 이런 거? 그러니까 뭘 일단 메인 이벤트가 이제 장례식인데 무슨 잔치도 아니고 상가인 거잖아요. 네. 그리고 상주가 있고 주변 나라가 있고 우리는 약간 떨어진 나라잖아요. 국가적 위상이 올라갔지만은 이럴 때는 우리가 뭘 특별하게 잘할 게 없어요. 인사 잘하고 아유, 얼마나 마음이 아프십니까. 그 정도 하고 오는 거지. 뭘 잘하려고 하는 것보다 잘못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한 일정이다. 이번 일정은 전 그런 이야기 하고 싶어요.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정적인 관심이 높잖아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은 또 대통령의 순방의 여러 가지 성과들이 가십성 소재 때문에 묻힐 수가 있어. 잘못하지 거구나. 않는 거. 그러니까 여사가 누구랑 갔냐, 그렇지. 뭐 또 입었냐, 목걸이, 액세서리 팔찌. 뭐 있냐 요거. 그러니까 이런 실수들에 대해서 좀 대통령실에서 잘 좀 보좌했으면 좋겠다. 야, 그 안 비상이겠다. 가시는 게 좋고 네. 근데 안 가셨으면 좋고. 근데 이번에 동행이 결정된 거잖아요. 네, 근데 안 가시면 정상회담이니까. 좋은데 저는 안 가시면 좋겠다는 의견에는 좀 반대예요. 어. 왜냐하면 어. 어쨌든 우리가 외교적 자산이라는 표현을 사람한테 하는 건 좀 그렇지만 대통령 다음으로 정말 중요한 외교적 자산 중에 한 인사가 네. 대통령의 부인이에요. 지금 민주당 인사라서 좀 그런데 공격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문제는 뭐냐. 이게 자꾸 사적으로 흘러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공적 기구를 만들어서 절차나 행동의 결과를 투명하게 보여주면서 하면 돼요. 저도 동의해요. 그리고 외면받는 곳 음. 그리고 뭐 약간 차별받는 곳 네. 이런 것을 보듬는 행보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저는 보다 적극적으로 대신에 투명하게 알겠습니다. 민주당 20년 권리당원은 여사님 꼭 가시라. 보수 우파 신한국당 아니 지금 이기는 가지 꼬투리 말라. 잡아가지고 공격하려고 그래요 민주당에서. 지금 그거예요. 위하는 게 아니에요. 김태우전에서 마찬가지인 것도 잘 준비해서 가시는 게 낫다. 알겠습니다. 여의도 타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타짜, 김타짜, 장타짜였어요. 감사합니다.